자, 페이지는 책 페이지는 167페이지, 요약집은 41페이지. 요약집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신국정관리라고도 불러요. 그냥 신국정관리, 뉴 거버넌스, 민간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 그래서 자, 보면 국정관리의 주요 내용 중에서 보통 뉴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는 신공공관리 많이 씁니다. 신공공관리 아니라 신거버넌스. 두 번째, 거버넌스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 나왔고, 그 정도 알아주시고, 특징만 보시면 파트너십을 중시한다. 뉴 거버넌스는 경쟁적 작동 원리보다는 협동적 작동 원리를 중시하고, 즉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그다음 공식적, 비공식적 요인도 고려하고 유기적 결합 관계가 중시되고, 거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정의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죠.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공공관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정의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정의적 특성. 자, 그 다음 세력연합, 토론, 협상 타협을 중시한다. 그 정도 알아두실 거라고. 그 밑에 보면 공원에 굳게 쓴 부분, 정부 일방적 또는 주도적 국가관리가 한계에 봉착하고 공공목표 추구를 위한 협동체제가 필요한 시대에 요청에 부응하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한계도 많이 납니다. 한계도. 자, 한계도 사실은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하면 네 번째는 책임성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누가 책임질 건지 셋 다 관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어, 없겠어? 상호 조정의 어려움도 있겠죠? 거기는 안 써져 있는데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특히 이렇게 세 명이 3자가 함께 하다 보면 분절할 가능성도 있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절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집중 통제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가능성. 자, 그 다음 시험에 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있는 피터스 모형이죠. 가이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에서 이것 좀 외워야 돼. 나중에 청킹으로 한번 외워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적 정부 모형, 시장 정부 모형, 탈내부 규제 모형, 신축 정부 모형, 이 네 가지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좀 봐두셔야 돼. 자, 네 가지 유형의 거버넌스 또는 정부 개혁 모형이 있는데,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가 계층제. 자, 쌤, 참여적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계층제. 그래서 계층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 왜 이게 문제냐? 계층제가 있으면 아랫사람들의 참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적이란 말 꼭 기억하십시오. 참여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참여적이니까.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설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계층제가 문제니까 계층제를 완화해서, 또는 계층제를 탈계층화시켜서 하위층에 뭘 강조하자? 참여를 시키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평 조직 구조를 도입하고 조직 관리에서 참여하는 TQM, 팀제 이런 걸 하자. 이게 참여적 정부 모형이고, 시장 정부 모형은 뭐가 문제냐?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라고 돼 있어요? 거기 문제는 독점, 그렇죠? 그래서 독점이 문제다. 독점. 어떤 거든 정부가 독점하는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독점이 문제니까 뭘 하면 되겠어? 시장성 테스트에서 될 수 있으면 어디에 맡긴다?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에게 맡기자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성과급을 주게 되면 경쟁이 되죠. 독점하고 경쟁은 대비되는 거니까 성과급이나 민간에게 위탁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쓰자는 게 시장 정부 모형이고, 자, 세 번째는 탈내부 규제 모형이고, 자, 탈내부, 이건 그대로 말하고 있죠. 내부의 규제를 뭐하자? 탈피하자. 가장 큰 문제가 뭐다? 내부 규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생긴다? 공무원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 늘상 하던 것만은 습관적으로 하지 창의성 또는 활동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의 창의성과 시키는 일만 하는 것, 그렇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것, 활동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되살리면 된다 이거죠. 되살리는 그런 정부 모형을 만든다. 그 다음 신축 정부 모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말이야. 이건 한마디로 뭐가 문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영속성, 공직조직의 영속성. 쉽게 말해서 공무원은 한번 공무원 되면 끝까지 공무원 되죠. 그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뽑자는 거야? 임시직, 계약직 사용하자 이거야.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자는 게 한마디로 신축정부 모형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 다음 로즈 모형은 볼 필요 없고, 그냥 여기 한번 보면, 오늘 하나 된 거 보면 거기 있는 것처럼 신공공관리 이론하고 뉴 거버넌스 이론하고 공통점 4가지 있죠. 그 다음 차이점은 이식노적 기초가 차이가 있고, 신자유하고 공동체주의하고, 그 다음 관리기구에는 시장하고 네트워크, 시장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뉴 거버넌스는 자, 국가, 정부하고 시장하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죠. 서로 연계되는 거,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걸 강조한다. 그 다음 신자유주의는 결과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신뢰를 강조한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경쟁 메커니즘이 아니라 협력, 민간 유탁이 아니라 공동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뉴 거버넌스 이론은 크게 많이 안 나오고 차라리 피터스 이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거기 보시면 피터스 이론까지 해서 신공공 서비스 이론 보기 전에 조금 보다가 오도록 하죠. 자, 117페이지. 신공공관리론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방금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어.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내 관계를 다루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조직관, 그렇죠. 정부, 그 다음 시민단체, 시장, 그렇죠? 자, 3번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 거버넌스, 아까 제가 뉴 거버넌스 할 때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정치화라 그러고 뉴 거버넌스는 정치행정 이론론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보자. 시장
자, 뉴 거버넌트가 아까 뉴 거버넌트가 시장을 강조한 데 비해서 정치하자는 거야. 경제성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자는 게 보다 뉴 거버넌트.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사실은 신공공관리론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볼지 보통은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볼지 논란이 있는데 보통은 이원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은 이 행정하고 경영하고 같게 보죠. 그러면 당연히 정치하고 행정은 다르게 보겠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성격이 강하고 뉴 거버넌스 할 때 아까 행정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정치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랬죠. 재정치화돼야 되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측면이 강하죠. 그렇죠? 자, 쉽게 말해서 시장에 맡겨서 또 지워버렸나. 그 다음 탈 내부 규제, 그 다음 여기는 시장, 여기는 유연. 자, 넘어갑시다. 신공공관리론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시민으로 본다. 이거 맞아 틀려? 자, 신공공관리는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시민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신공공관리론은 자, 이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거 맞죠? 그거 맞죠? 근데 뉴 거버넌스는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인 시민으로 본다. 이건 조금 애매하게 돼 있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비교 개념으로 보면 맞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교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면, 파트너십이니까. 국정의 파트너십이니까 시민으로 본다, 이렇게. 자, 이것도 좀 체크해 놓고 정확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 바라고. 5번.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해. 여기는 맞죠? 아까 공통점으로 둘 다 노조기가 아닌 방향잡기라고 써져 있죠? 신공공관리론에서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으로 한다. 여기도 맞죠? 뉴 거버넌스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아니죠? 둘 다를 방향잡기의 중심으로 잡는 거죠. 잠깐만. 신공공관리론에서도 기업이 아니라 여기는 정부만 방향잡기 해라는 거죠. 다시요. 5번 봅시다. 뉴 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하며 신공공관리론은 기업형 정부가 방향잡기 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만 이렇게 좀 곤란하죠. 기업형 정부가 방향잡기 해라고 해야 되겠죠. 5번 말입니다. 5번. 뉴 거버넌스는 정부를 방향잡기가 아니라 둘 다. 그렇죠?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 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여기는 일단은 어떤 것이 틀렸었어요? 자,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한다.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여기까지 맞지만 뉴 거버넌스가 어떤 거 정치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 아니죠. 그냥 뉴 거버넌스는 셋 중에 하나가 되자는 거잖아. 셋 중에 연계해서 하나 되자. 그러니까 큰 정부는 아니죠. 그래서 큰 정부를 강조한다 이건 아니고, 그 다음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도 아니라고 그랬죠.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자, 다시요. 뉴 거버넌스는 작은 정부입니다. 큰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재정치화를 강조하고, 자, 행정과 경영을
여기가 지금 완전히 행정과 경영을 일치시키는 게 신공공관리라면 이걸 완전히 분리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거버넌스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3자가 협력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답은 조금 틀린 질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분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는 부분 간 이건 바꿔졌죠? 바꿔졌습니다. 8번 두 이론 모두 정부 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여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 이건 공통점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피터스 문제 나옵니다. 9번 피터스. 자, 피터스 정부 모형에 의하면 참여 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유층과 최하위층 간의 계층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참여 모형에서는 않아야 된다. 계층제가 문제다. 이 말이죠? 정확히 맞고. 두 번째, 자, 피터스의 정부 모형에 의하면 유연정부의 모형은 변하는 정책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을 활용함으로써, 여기까지 맞네요. 탄력적으로 구성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맞는데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몰입도, 임시직이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몰입도가 높겠어? 계약직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단점이겠죠. 단점. 몰입도가 낮다는 단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서도, 우리가 요약집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거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피터스 모형 보니까, 자, 신축 정부 모형에서 제일 밑에 보니까 단점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은 조직 몰입도라고 되어 있죠. 42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낮은 조직 몰입도로 되어 있죠. 그다음 피터스의 정부 모형에 의하면 시장 모형은 정치 지도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 결정자로서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피터스의 정부 모형에 의하면 시장 모형에서는 정치적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치 결정자로서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지금 실제로 시장 모형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선생님, 시장 모형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 정책 결정자를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뭘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될 수 있으면 시장 모형에서는 민영화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자고 하죠. 자, 시장 모형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 독점이 문제고, 그래서 서로 경쟁시키고, 성과급을 주고 경쟁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거기 있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시장 모형은 정치 지도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이 정책 결정자로서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 선생님, 기업가적 관료까지도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뭐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민영화해라는 거죠. 민영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부분은 일단 틀렸고, 피터스 정부 모형이면 탈규제 모형은 정부 역할의 적극성 및 개연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자, 탈규제 모형이니까 여기입니다. 탈규제 모형. 그러면 거기 모형은 정부 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자, 선생님, 정부 역할의 적성이 개입성이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여기서 문제는 규제가 높으면 공무원의 창의성 활동주의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공익구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 피터스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정부 모형에 따르면 시장 모형은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보다 본질적으로 성과지. 그렇죠. 여기는 본질적으로 성과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간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피터스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정부 모형에 따르면 참여 모형입니다. 고위 관료와 시민들의 책임 있는 정책 참여. 자, 참여 모형은 계층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무엇에 누구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위층. 고위 관료가 틀렸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5번 피터스가 제시한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정부에서 유연 모형은 전통적 관료제의 경지성이 불러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시조직 활용. 이건 맞죠? 여기 이게 영속성 문제고 임시조직을 활용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 피터스가 제시한 전통적 관료제에 대해서 대안적 모형으로 대안적 정부 모형에 따르면 저통제 모형은 공직사회 내부 통제 사회를 통해 공직자 잠재력과 창의성이 고양되면 관료제는 역동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가정한다. 내부 통제 완화. 여기 내부 통제 완화하면 내부 규제를 없애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건 다른 말로 내부 규제를 없앤다거나 완화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 되겠고,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 계획 모형에 따르면 시장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지구. 선생님, 시장 모형은 무조건 뭐 하자는 거야? 시장 모형 독점이 문제니까 성과급이고 민간 유타하고. 그러면 집권해야 되겠어? 분권해야 되겠어? 분권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 계획 모형에 따르면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하층부, 그렇죠? 고객들의 의사결정. 하층부나 고객들, 맞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봤다. 19번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 개혁 모형에 따르면 신축적 정부 모형은 정규직 공무원. 말이 안 되죠. 신축적인 것은 유연적, 신축적 같은 말이고,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임시 공무원이라고,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라고 그랬죠. 틀렸고. 20번은 뭐가 틀렸어요, 쌤? 정부 모형에 따르면 탈규제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적 규제가 완화가 아니라 무슨 규제 완화요? 내부 규제 완화죠. 자, 저통제 모형에 정부의 권한을 보한다,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피터스 거버넌스 정부 계획 모형에 따르면 저통제 모형에 속한다. 박스는 정부 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 헌신적인 구성원으로도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 내부 규제가 제거되거나 축소되면 정부 관료제가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본다. 맞죠? 저통제 이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모형은 다시 한번요. 시장 모형은 아예 어디에 맡겨라는 거야. 민간에게 유탁이라고 그럽니다. 기업가 또 관료도 하지 말고 그냥 될 수 있으면 기업가에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탈규제 모형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탈규제는 내부 규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창의성과 활동주의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내부 규제를 너무 정밀하게 해놓으면 그것에 따르고 미처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것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쌤 이건 좀 외우면 좋겠어. 참여 계층의 문제고, 그래서 이게 조금 계층제가 완화돼서 하위층 참여가 좋아져야 되고, 물론 하위층 말고도 고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시장 모형은 뭐 때문이다? 독점 때문이다. 독점은 정부에서 나타나는 거고, 물론 시장에서 자연 독점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고, 따라서 내부에서는 성과급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민간에 위탁하라. 시장 모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봅시다. 피터스가 거버넌스 이론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쪽은 세자 3자가 있다면 주로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둔다. 그래서 시장이 주로 주도점을 가져야 된다. 정부하고 시민이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 주도점을 가져야 된다는 게 어떤 모형이구나. 시장 모형이고, 이런 모형으로 대표적으로 그럼 뭐가 있다. 이 모형은 아까 피터스 입장에서는 신공공관리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형이구나. 이 사람은 학자고 4가지 어쨌든 거버넌스 모형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신공공관리론도 일종의 4가지 거버넌스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형에. 그렇죠?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계층제, 내부 구조는 주로 나머지 부분은 주로 정부의 내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층제가 아니고 계층제를 좀 완화하게 되면 뭐가 참여가 된다. 하위층이나 고객들 참여가 활성화될 거고, 활성화되려고 하는 정부 모형이 있고, 저 거버넌스 모형이 있고, 그 다음 어떤 모형이 있겠다. 탈내부.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 규제를 좀 없애고 구성원들이 너무 시키는 일만 하니까 창의적이거나 또는 소극적으로만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그렇지? 자, 유연성.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뭐하니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는 공무원들도 노동적인 유연성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임시직 계약직 같은 걸 좀 늘리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방형 직위 같은 것도 일종의 이런 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4가지 유형이 있다. 사실 그럼 이거 뭐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쌤이 이제 정부를 지방정부가 구성하려고 생각한다면 지방정부의 성격상 이 4가지 유형상 거버넌스를 만들 때 이 4가지 유형상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울시도 서울시, 부산시 각각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거버넌스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구나. 피터스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출제하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뉴 거버넌스는 자 다시요. 정치행정으로 보면 이론론에 가깝습니까? 이론론에 가깝습니까? 뉴 거버넌스는 이론론에 가깝다. 왜? 이 거버먼트는 공공관리. 신공공관리에서는 주로 어떤 거? 거의 시장의 논리를 어디에 넣자? 그냥 국가에 넣자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타협이나 협상을 통해서 운영하자. 쌤 타협 협상 나오면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이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되면 이 어떤 거 경영행정은 뭐가 돼? 행정경영은 또는 행정경영은 원래는 이원론이 맞죠? 이렇게 하면 이원론이 맞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앞에 주장했던 이원론처럼 이원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이걸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해서는 안 돼. 이걸 가지고는 그러지 말고 이건 어느 정도 이야기 될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다? 뉴 거버넌스로는 보통은 재정치화라고 이야기하고, 이 행정의 정책 측면을 어느 정도는 강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버넌스 받고, 이제 어떤 거? 여기까지 받고, 스톤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3번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은 분절화로 인해 집행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거버넌스의 단점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렵고, 거버넌스의 단점은 서비스의 공동 생산에 따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건 맞죠? 자,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은 이해 당사자간 상호 우선적 교환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쌤, 거버넌스로 하고 있으면 계속 네트워크가 하고 있는데 상호 우전적인 교환의 필요성이 증가한 건 아니죠. 그렇죠? 증가한다는 건 단점이 아니죠. 증가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거버넌스 이론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거버넌스 이론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피터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 그다음 신공공 서비스 레나트의 신공공 서비스 몇 페이지? 44페이지. 자, 여기서 신공공 서비스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신공공 서비스에서. 자, 우리 꼭 안 잊어먹어야 될 게, 항상 시험 보면 이걸 써놓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공공 관리. 그쵸? 그 다음, 이제 공공관리에 관한 거버넌스로 넘어갑니다. 거버넌스 또는 뉴 거버넌스라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 공공 서비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피터스 이론이 있습니다. 피터스 이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라고요? 핵심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큰 핵심은 어떻다? 신공공관리론, 공공선택이론에 기반을 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기업가적 정부 이걸 핵심으로 내민다고 그랬죠. 그래서 됐으시면 어떤 영역에, 행정 영역에 뭘 집어넣는다? 시장의 원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가 탈신공공관리론에 이르면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자, 시장의 영역을 넣어서 계층제적 특징 같은 경우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탈신공공관리론에는 너무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 거, 너무 분절화되어 있는 걸 축소하는 거, 그쵸? 어느 정도 또 규제 완화 말고도 재규제도 강조하죠. 너무 규제를 완화하지 말고 어느 부분은 재규제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쵸? 또 하나는 어떤 걸 강조한다 그랬어? 계층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계층제의 긍정적 측면을 도입하자. 그쵸? 그 다음 신거버넌스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 그랬어? 좋아, 공공관리론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는 주로 기업가적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런 거 말고 연계하자. 누구랑? 그렇죠, 정부, 그 다음 시민, 시장, 여기가 서로 간에 연계해서 하자. 그렇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될 수 있으면 정부는
재정치화, 정치적 행정에서 정치적 측면도 강조돼서 정치적 측면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같이 모든 거 비시 분석에서 효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뭐하고 토론화가 타협하면서 해라. 이런 것들이 정치적 측면이죠. 이런 게 강조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다 신거버넌스다. 됐으시요. 그리고 여기가 분절이니까 여기는 통합, 경쟁이니까 통합. 그래서 쉽게 해서 통합을 강조한다든가 통정부라 그래서 전체적인 전체성을 강조하는 게 뭐다? 여기다. 그 다음 여기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럼 신공공관리 대나르트는 뭘 주장한다? 뭘 주장한다? 자, 아까 같이 여기서는 거의 고객을 위한다. 신공관리론 이렇게 하는데 고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시민이고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시민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공론화된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론을 통해서 운영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거기 개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적 담론의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뒀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민 중심적, 사회 공동체 중심적, 서비스 중심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전통적 행정에 대한 비판,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이 있고,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공공관리론에서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잊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론적 기초로는 민주적 시티즌, 시민, 그 다음 사회공동체론, 시민사회모형, 그 다음 조직인본주의 담론을 강조한다. 자, 이 7가지가 시험에는 좀 많이 나와요. 거기 신공공서비스론 7가지. 아까 신공공관리론에서 선언했던 7가지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7가지. 그래서 거기 아주 중요해. 일단 시민에 봉사하라. 고객이 아니라 누구다? 시민이다. 공익을 중시하고 시민의식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전략적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자, 책임의 다양성, 다원성, 다음 조정이 아니라 봉사, 인간 존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헌과 한계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꼭 어떤 걸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계속 선언적 의미죠. 뭘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말이죠, 말. 그렇죠?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한계로서는 구체적 가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실제로 이걸 해나가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거기는 소홀히 하고 있죠. 이런 건 문제를 풀면 좀 더 명확해져요. 문제를 풀면.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고. 자, 몇 문제 안 나왔으니까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거의 다 풀었으니까. 자, 선생님 27번부터 자, 한번 볼게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 확보. 재량이 필요하지만 책임과 책임 수반, 제약과 책임 수반, 리더십을 공유한 협동적 조직 구조, 민간 기관 및 비영리 기구를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유인 체계의 창출,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위보된 분권화된 조직,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 및 집행에서 신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된다. 리더십을 공유한 협동적 조직 구조다. 이게 특징이야. 그럼 이 특징 말고, 자, 민주적으로 성취된 제일 앞에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 확보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 확보한다. 우리가 이건 고전적인 거죠. 그 다음 두부 거기 빼고, 자, 민간 기관 및 비영리 기구를 활용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유인체계, 쌤, 유인체계를 만들자. 아까 성과급 같은 유인체계를 만들자. 신공공관리론, 그쵸? 그 다음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 이것도 신공공관리론, 그쵸?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한 목표, 선생님 단일한 목표 이러면 당연히 전통적 관료제죠. 이 문제는 객관식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음 28번부터 중요합니다. 데나트와 데나트 보니까 앞에 자 성이 일단 같죠. 성이 같으면 어떤 상황이라고? 부부거나 형제거나 그래요. 그쵸? 근데 느낌이 데나트와 데나트인데 부부겠어, 형제겠어? 이건 딱 봐도 부부겠죠? 오스트롬 부부도 부부야. 이건 저도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찾아보겠습니다. 부부 아니면 형제입니다. 자, 거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로 주요 내용은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을 아까 인본주의 맞죠? 그 다음 데나트와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로 주요 내용은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 아까 있었죠? 자, 신공공 서비스 주요 내용은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 맞죠?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관료의 역할에 관련해서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가 아니라 방향잡기가 아닌 봉사라고 그랬죠. 32번 똑같이 넣었어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정부의 역할을 너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뭐 이건 신공공 관리론이죠. 바꾼다면 방향잡기보다는 봉사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자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맞고 신공공 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아니죠. 아까 공익을 강조한다 그랬죠. 공익을 전제한다 그랬으니까 공익이란 이거다 하고 미리 뭐 할 수 있겠어? 핵심적 궁극적 목표로 가져가는 거지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 아니죠. 부산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신공공 관리로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5.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부 관료제의 경쟁원리 경쟁원리 도입하자고 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경쟁원리 도입해서 개혁할 걸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죠. 그 다음 36번 신공공 서비스로는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폭넓은 학교 행정적 기업가적 목표 달성 이건 신공공관리론이죠. 37번은 신공 서비스로는 관료가 반응해야 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 이건 맞죠? 이건 맞고 그 밑에 38번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부 역할은 방향 제시가 아닌 노젓기다. 이건 말도 틀렸고 방향 제시가 아닌 노젓기는 전통적인 거죠. 신공공관리로는 노젓기가 아닌 방향 잡기라고 그랬고 그쵸? 신서비스로는 방향 잡기가 아닌 봉사라고 그랬고 좋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로서 관료와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 서비스 맞죠?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 강조한다고 그랬죠? 자, 넘어 41번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강조하며 이론적 토대에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론 등 복합적이다. 맞고 42번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익 가치에 대한 담론을 결과로 보고, 맞죠? 아까 어떤 부산 문론이 아니라 미리 설정하기 위한 담론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원전으로 갈지 탈원전으로 갈지 공론을 통해서 정해놨죠. 이런 것들이 신공공 서비스론에서의 공익입니다. 법, 공동체, 정치기관, 전문성, 시민 이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맞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공 서비스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직은 인간을 존경하는 가운데 협동과 공유된 리더십으로 운영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맞고. 44번은 지금 딱 보니까 뭡니까?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관료들은 선출된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야? 이건 전통적인 데에서 이야기할 때죠. 전통적 이 모양이고. 그 다음 45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무원의 반응 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틀렸죠. 신공공 서비스로는 고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시민이라고 그랬잖아. 자,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 세상에 이런 데면 안 되지. 그냥 두 개 바꿔줬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죠. 이거 바꿔서 냈어. 이런 괘씸한 문제는 안 나와야 되는데. 42번은 이 정확히 나왔네요. 47번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 48번 자, 신공공 서비스로는 7가지 기본 원칙 하나는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담론의 결과물 맞죠? 담론. 49번은 기업주의 정신은 신공공 관리론이고 시민의식의 가치를 높이는 건 신공공 서비스론이고, 그쵸?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 맞죠? 51번 신공공 서비스론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을 맞죠? 공익은 담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로서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 잡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신공공 서비스로는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그랬죠. 53번은 신공공 서비스로는 법, 공동체, 정치기관, 전문성, 시민의식 등 다양한 책임성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 그쵸? 다양한 기재가 있다. 쌤, 자, 네 가지 잘 구별할 수 있겠어? 좋습니다. 네 가지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많이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 넛지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넛지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거기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넛지로. 최근에 실려서 아주 기본적인 걸 할 거란 말이에요. 낼 거란 말이에요. 내면. 근데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지는 않았어. 아직은. 정리를 안 했어요. 근데 넛지로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 쌤? 넛지로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 예? 예. 그러니까 넛지로는 그냥 딱 한마디로 쌤, 넛지는 슬슬 옆구리를 찌른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야? 지금 여기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통
특히 그래서 선택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줍니다. 선택 설계. 그래서 많이 있는데 이건 최근에 선생님들 책에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다 넣었지. 아니 넣지론. 최근에 좀 강조돼서 그렇지 시험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죠. 너치론이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 사실은 옆구리 살살 찌른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많이 어때? 계단 올라갈 때 뭐 써져 있어? 여러분 몇 초가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이런 거 써놓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것을 뭐 지시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뭘로 해줍니다. 그냥 암시적으로만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국민들이 잘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권력을 쓰고 그렇게 했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옆구리 살살 찌르듯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너치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행정에 어떻게 써야 될지 하는 연구소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돼요. 너치론은 한번 나중에 시험 좀 특강할 때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할 때 조금 넣어서 이 말을 184페이지 보면 우리 책에 보면 부드러운 개입주의라고 표현되어 있어. 살살 옆구리 찌르기 부드러운 개입주의. 이 말을 뭐라고 부른다? 부드러운 개입주의.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드러운 개입주의. 아마 우리 시험에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부드러운 개입주의라는 거 거기 또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수단 개입주의 플러스 부드러운 개입주의. 그다음 행동적 시장 실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동적 시장 실패. 자, 쌤 만약에 우리 쌤들이 모금할 때 자,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모금하는 것이 더 좋겠어? 100,000원, 200,000원 이렇게 모금할 때가 더 액수가 많이 모이겠어. 모금할 때. 자, 오늘부터 모금 좀 하겠습니다 하고 쌤들이 자, 먼저 뭐가 되면 10,000원 모금해 주시고 항상 볼 수 있으면 20,000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한 번 할 때 100,000원 이거 하면 뭐까지 할 수 있고 200,000원 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진짜 합리적인 것은 이쪽이잖아.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쪽이 많이 몰려야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돈이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 앵커가 여기는 100,000원이야. 여기는 앵커가 10,000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결정하냐면 앵커를 기준으로 결정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더 많이 줄 것 같잖아. 20,000원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많이 내겠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기준이 10,000원으로부터 나오면 10,000원이 기준이니까 30,000원 되면 되게 비싸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100,000원이 기준이니까 150,000원 그래도 별로 비싸게 안 느낀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해. 행동적 거기 같이 시장 실패. 말 그대로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 같이 행동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거야. 그쵸? 자, 만약에 봐봐요. 자, 우리 쌤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남자친구가 완전히 재벌이야. TV 많이 보자. TV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 엄마가 돈을 그냥 한 문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합리적 경제인 같으면 이 양 어차피 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갖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될 거냐. 그러면 뭐 몇 달 쉬어도 되고 그쵸? 여행 갔다 와도 되고. 근데 우리가 안 그렇죠. 돈 주면 그냥 던져버리고 나오죠. 우리 합리적이게 행동해?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이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냥 강제적으로 운영해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자, 계단을 만약에 뭐 계단 올리고 막 여기 엘리베이터 세워놓고 막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럼 불만이 많은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15초 연장됐다, 생명이 30초 연장됐다, 50초 연장됐다, 그러면 훨씬 자발성이 강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개입한 거야? 부드럽게 개입하고 있어. 실제로 우리가 이 신호등 앞에다가 이 신발 그려놓잖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이 교통에서 교통사고를 많이 예방한다는 많은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신호등 지키세요,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가만히 부드럽게 무엇만 그려줘. 그림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액수를 늘려봤어, 벌금을. 그래도 여전히 그 위반이 별로 안 떨어지는데, 횡단보도 지나갈 때 신발 딱딱 그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덜 빨간불에 건너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이해는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험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딜레마 이론도 원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나와서, 이것도 지방직으로 9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쌤들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우리 쌤들 기출문제를요, 지금 제가 모아놓은 것들을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지금 7년간 했던 걸 끝나면 전부 다를 올려놓을게요. 영역별로. 그럼 나중에 그거 묶어서 선생님들 기출문제집이 될 수 있겠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영역별로 이렇게. 만약에 오늘 어떤 것까지 했다. 여기까지 만약에 뭐 뉴 거버넌스 이런 것까지 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영역별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풀어보고, 또 기출문제가 제일 좋잖아, 어차피.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괜찮은 걸로 해서 경찰 간부, 그 다음 국회직, 그 다음 우리 공무원 3가지 정도로만 올리겠습니다. 행정사 문제를 올리라고 그랬더니 그 부분 좀 쉬워요. 행정사 문제.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행정사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올릴게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어떤 걸 볼 거냐면, 거기 책으로 보면 일단 46페이지 보니까 현상학, 그 다음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 48페이지 딜레마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차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조금만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쌤부터 일단 실증주의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증주의 어때? 시간이 다 됐네. 철학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철학할 거니까 조금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실증주의가 있었고, 이건 20세기 초에 주류 철학입니다. 주류 철학이고, 그래서 영미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행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후기로 가면 분석 철학으로 바뀌어집니다. 뭐가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지만 약간의 좀 더 정교하기 위해서 바꿔집니다. 그러면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실증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 이 프랑스나, 프랑스 쪽에서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렇죠. 자, 현상학,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 나왔던 게, 그다음 해석학입니다.
그다음 이 실증주의를 독일 쪽에서 또 마르크스 이론을 넣어서 비판한 게 비판 이론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어떤 관계야,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다룰 게 이런 것들이니까. 그다음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이런 실증주의, 그러면 여기 이 순서를 제외하고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대별로 여기 실증주의하고 비판 철학이고, 이걸 비판해서 현상화, 비판 철학 이런 게 나왔고, 자, 여기 이제 완전히 이런 실증주의적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 정반대.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건 같이 이쪽으로 넣어버립시다. 여기 있는 것들은 무슨 측면과 모더니즘 측면과 포스트 모더니즘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모더니즘 그건 그대로 실증주의로 연결됐고, 그래서 여기를 제외하고 뭐 이걸 따라서 나온 실존주의, 비판이론, 현상학 해석학 이런 것들은 자,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럼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무슨 성격과 무슨 성격을 다 갖는가? 모더니즘 성격과 포스트 모더니즘 성격을 다 갖는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특징들만 조금 잘 외워두시면 돼. 특징들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답이 나올 때 그 용어들만 좀 잘 알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정반대니까 대비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